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12화 남순상상이 되겠습니다. 쪽람 죽순순 코끼리상 상상자입니다. 남순은 푸른 죽순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평상에 놓인 푸른 대자리를 의미합니다. 상상은 이 코끼리 상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코끼리 상아로 장식한 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푸른 대자리와 코끼리 상아로 장식한 침상이 되겠습니다. 앞선 사자 주면 성매와 함께 해석하면은 남순상상은 낮에는 이 평상 대자리 평상에서 오침을 즐기며 밤에는 상아로 된 침상에서 잠을 자는 호사스러운 상류층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순은 푸른 죽순인데요. 죽순은 중국 요리에서 고급 요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죽순은 사각사각한 식감과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튀김 요리가 많은 중국에서 음식을 담백하게 만드는 역할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대나무는 가장 굵기가 굵은 맹종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맹종죽은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으나 1920년대 일본에서 들여와 남해안과 전남 일대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맹종이라는 말은 맹종설순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맹종이라는 사람이 어미를 공양하기 위해 겨울에 죽순을 구해 공양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죽순은 매우 빨리 자라며 하루에 수십 cm나 자라고 2~3개월이면 성장이 완전히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죽순이란 거는 약 70%가 대부분 섞어버리고 한 30%만 큰 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죽순을 채취해도 이 대나무밭의 세력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수는 이 갓 자란 푸른 대나무를 의미하기도 해서요. 이런 어린 대는 아직 단단히 굳지 않아서 가공이 쉬워 이런 대자리와 같은 공예품 제작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서경 고명편에 이 순으로 된 대자리에 관한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협 남향, 서쪽 겹방은 남향이니 부중순석 현분준, 겹으로 깔린 대자리에 검은 띠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칠인궤, 오칠을 한 오래된 안석을 두었다. 이때 이 순이 이 대순자가 이 대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제는 순수할 순자인데 여기서는 이 가장자리의 의미로 써있기 때문에 준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인계라고 하면은 이 오래된 대대로 내려온 안석을 인계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 부잣집 집안 풍경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쪽람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 아래에 볼감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초두머리는 풀초자가 이 머리부에 위치하면 서있는 형태로서 이 예서에서부터 이 형태로 간략화되었습니다. 이 풀초가 의미하는 것은 풀, 잡초, 초원 등이 되겠습니다. 볼감자는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그릇을 뜻하는 그릇명이 있고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서 고개를 숙여 이 그릇 안의 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눈목자로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석기시대에는 이 유리나 금속이 아닌 이 물이 거울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건물로 와서는 이 보는 눈 부분이 이렇게 따로
사람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신하신은 살펴보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하신자 형태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볼감은 사람이 이 그릇 안을 살펴보는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감자가 뜻하는 바는 보다, 살피다, 경계하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쪽람은 이 쪽 염색으로 얻게 되는 이 남색을 가리키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쪽을 이용한 염색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염색법 중의 하나입니다. 4000년 전 인도의 쪽 염색법이 기록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쪽 염색법은 무역로를 통해 이 동방과 서방의 양쪽에 전달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쪽을 이용한 남염법이 일반화되었다고 전해지며 이 저렴한 쪽풀을 이용한 염색은 주로 상류층의 비단옷이 아닌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이 무명옷, 병사, 스님들이 입던 이런 무명옷의 염색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쪽풀을 이용한 염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쪽의 이 색잎과 줄기를 항아리에 담아 오래 두면은 이 청록색의 줍이 우러나옵니다. 여기에 석회를 넣어서 저으면은 이 청록색의 이런 석회 침전물을 얻게 되고요. 다시 이 항아리에 이 석회 침전물과 적당량의 이 잿물을 함께 넣어 매일 3, 4회 휘저으면은 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이 쪽잎에는 이 인디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 푸른 인디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후 항아리에는 이 석회가 가라앉고 이 양잿물에 이 쪽빛 물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무명섬유를 넣고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쪽람자는 항아리에 넣은 쪽이 발효되는 것을 이렇게 살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형은 쪽을 뜻하는 이 풀초자 그리고 아래 쪽물이 든 항아리를 살피는 이 볼감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염색은 주로 백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염색법이었기 때문에 이 쪽람자는 비루하다, 남루하다는 이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의미는 쪽풀 또는 남색, 누더기, 남루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쪽 염색을 사찰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남자는 사찰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죽순순입니다. 이 자는 머리부가 대죽자고요. 그리고 아래가 열흘순자인 형태입니다. 대죽은 대나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대나무는 사실 벽과에 속하는 단연색 상록식물로서 약 50에서 1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하죠. 따라서 이 대나무는 풀이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면 지상부는 죽게 됩니다. 이 자형은 이 곱게 뻗은 이 줄기와 아래로 늘어진 이 대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나무 죽자는 대나무를 가리키지만 또는 대나무로 만든 이 가구, 이를테면 죽간, 피리, 대쪽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열흘수는 이 팔을 둥글게 돌리거나 아니면 둥글게 휘젓는 형태를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는 이 감산 팔을 뜻하는 이 살포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회오리 형태로 끝이 말려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에서의 뜻은 선회하다, 돌다였습니다. 근문에서는 이 살포자와 안에 나릴자의 합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형 변화는 당시 생겨난 음양오행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양오행에서는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바뀌면서 세상의 흐름을 맞는다고 본 사상입니다. 양의 기운이 순환하는 단계를 표시한 것이 바로 천간이며 음의 기운이 순환하는 단계가 지지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양, 음의 기운을 대표하는 건 달이 되겠습니다. 천간은 우리가 아는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 음양으로 다시 세분한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10단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순환한다고 보았으며 이 지지는 달이 1년간 바뀌는 12달을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술해로 순환한다고 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년 천간과 지지의 단계가 하나씩 바뀌면서 음양이 매년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순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갑진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60번 다른 차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 후에 모든 조합이 한 번씩 끝나면 다시 되풀이 되니 60년이 일갑자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열흘 순의 건무는 이 천간이 순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회오리 대신에 이 순환하는 이 해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소전자형은 이 건문과 같이 살포자와 날일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순환하다, 돌다는 의미는 천간의 흐름으로 풀이되고 이 천간이 10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이 수는 숫자 10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은 한 바퀴를 채운 것을 의미하므로 꽉 차다, 두루 섭렵하다는 뜻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순이 가지는 의미는 10번, 열흘, 10년, 두루, 꽉 채우다, 차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열흘 순이 구성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각권에서의 원래 의미에 따라서 돌다 또는 이 뒤따르다 또는 앞서다 등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죽음을 뜻하는 이 살발을 뼈아리 변에 들어가면은 이 뒤따라 죽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순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행자가 이 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자는 이제 돌순자로서 뱅뱅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행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열흘순 자체는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자양인 이 고를균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보는 이유는 이 자양이 서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를균을 각골자양을 보면은 이 팔을 휘저 바닥에 곡물 등을 고르게 펴는 동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자는 이 살포자 안에 균등의 의미가 있는 두이자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고를균의 의미는 고르다, 균일하게 하다입니다. 죽순수는 대죽과 열흘순의 합자지만 건문조합을 보면은 그렇진 않고 대죽 그리고 살포자, 눈목자의 조합입니다. 눈목자가 가지는 의미 중에는 새싹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 고유어에서도 이 눈과 삭은 동요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의 눈이라고 하면 감자의 어린 삭을 뜻합니다. 옛 한자를 보면은 그 의미나 발음이 우리 고유어의 그 의미와 유사성이 많다고 제가 예전부터 쭉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즉, 이 건문은 어린 삭을 감싼 것을 나타낸 것인데, 즉, 이 대죽이 이 머리부에 있으니 자영은 바로 이 껍질로 감싼 이 죽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순수는 이 감사는 대나무라는 그런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 죽순뿐만 아니라 이 대로 만든 뭔가 감사는 대로 만든 기구, 즉 가마 또는 이 털, 대나무 털 등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이 죽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코끼리 상입니다. 이 자는 코끼리를 그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옛날 중국 각골자가 있었던 이 상나라 시기만 해도 아직 간빙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그때는 거의 아열대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하 유역에도 코끼리가 서식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황하 문명의 청동기 유물 중에는 코끼리 모형들이 종종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청동기 유물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상하 수집과 전쟁으로 인해 중국 코끼리는 완전히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 코끼리는 지금의 아시아 코끼리라는 또 다른 종이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각골에서의 코끼리 사형은 실제 코끼리를 보고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문과 소전에서 보이는 이 자형들은 실제 코끼리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은 모양을 유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끼리 상이 가진 의미는 코끼리 또는 코끼리 상아를 뜻하지만 후대에 와서는 유추하다, 표현하다, 본뜨다로 그 뜻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추의 의미는 정계의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온 자형이 이 모양상자입니다. 이 모양을 상상하다, 유추하다는 의미가 이 코끼리상과 분화된 것이 이 모양상인데요. 이 사람이 코끼리의 모양을 상상한다는 풀이에서 이 변에 사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상이 뜻하는 바는 이 모양, 형상, 본뜨다, 모방하다, 비슷하다, 닮다, 순종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솝우화를 보면은 6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이 장님들이 대단한 코끼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먼 길을 걸어와 실제 한 번씩 손으로 만지고 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단단한 창 모양이다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굵은 뱀이다 라고 하고, 이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만진 이는 코끼리는 넓은 벽체 모양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튼튼한 나무기둥 모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이는 기다란 밧줄이라면서 이 6명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일부만 보고 마치 전부 다 아는 체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조각장과 나무목의 합자죠. 나무조각장은 이 앞선 이 주면 성매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나무조각장의 각골자는 이 다리가 달린 평상이 옆으로 뉘어진 형태입니다. 각골자형이 그대로 오늘날의 이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자는 나무조각, 평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오늘날은 주로 이 나무를 가공한 조각, 목재의 의미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나무목은 이 분기된 나무 뿌리와 이 가지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무, 목재 등을 뜻합니다. 또 이 나무는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시작을 알리는 이 자형이기도 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이 시기적으로는 봄, 그리고 하루에서 이 해가 떠오르는 아침, 또는 방향으로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나무조각 자항에도 원래 평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자항이 주로 이 나무판의 의미로 쓰임에 따라서 평상의 의미를 따로 나타낸 자항이 이 평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인 나무목이 이 방에, 변이 아닌 방에 들어간 형태가 평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낮잠은 평상에서 잤기 때문에 이 자형은 졸다, 낮잠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남순상상, 즉 푸른 대자리가 놓인 평상, 그리고 코끼리 상아로 장식한 침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가장 좋아한 이 기물이 2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수컷을 유인하는 사양 향수, 그리고 둘째가 바로 이 상아 침대였다고 합니다. 상아 침상은 여름에 매우 시원해서 속칭 이 한빙상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궁중하는 바람도 잠잠해서 이 차가운 상아 침상이 여름철에는 그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아 침상은 웬만한 부자라도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국시대 정치가로 본명이 전문, 시호가 맹상군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술로 여러 제후국을 순방 다녔으며 초나라 왕은 그에게 상하 침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하 침상이 워낙 고가라서 배송을 맡은 등도벼슬의 관리가 맹상군의 문격인 공손수를 찾아가서 도저히 배달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전국책, 제 책에 나오는 그 하소연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신, 영지, 등도야. 신은 영도에 있는 등도라고 합니다. 직송상상, 직접 상하 침대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상상 지치 천금, 상하 침대 값이 천금이라 상차 약발표, 털이 날리는 정도의 상처라도 생기면 매처자 부족 상지, 처자식을 팔아도 각기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 영은 이 초나라 수도 이름이며 등도는 초나라 관직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은 이 값을 뜻하는 값치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은 당시 상하 침대가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등도는 공손수의 뛰어난 언변으로 갑으로 내려온 보금을 대신 바치고 침대 배송은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상군과 관련된 사자로는 교토상굴 또는 이 계명구도가 있습니다. 교토상굴은 교활한 토끼는 세계의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말이고, 계명구도는 다구는 흉내끔과 개도둑놈을 뜻하는데, 즉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어딘가 설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련 고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